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변상욱의 눈. YTN TV 뉴스가 있는 저녁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의 앵커 품앗이 콜라보 프로그램 라디오 시사의 눈을 크게 뜨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첫 방송 이후에 상당히 호평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실시간 우리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도 굉장히 늘었고. 예. 글쎄 뭐 인사만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얘기만 조금 하다가 만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별로 나가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적어서 그런지 예. 방송계 사람들만 주로 만났는데 뭐 몇 마디 들었습니다. 비겁하게 청취율 조사 기간에 그렇게 훅 치고 들어오냐? 뭐 이런. 기왕이면 뭐 때 맞춰 들어가면 더 좋긴 하죠. 예.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거대 지상파 방송보다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예. 청취율 조사에 그래서 우리 좀 한번 써봤습니다. 치트키를 변상욱 앵커를. 예. 그래서 이 코너가 언론을 위한 언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최근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그 법조인들도 조금 의견이 갈렸었거든요. 구속되기 예. 전에. 이런 혐의 가지고 구속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예. 사안이 중요하고 또 증거인멸이 우리가 상당하다. 그 전에 벌써 뭐 휴대폰이라든가 또 자신의 노트북에 있는 증거를 지웠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될 것이다 팽팽했었는데 결론은 구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뭐 변상욱 앵커는 법조인은 아니니까 언론인의 눈으로서 이 구속이 된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영장 담당 판사의 이제 그 결정문에 좀 주목해서 가능한 한 좀 자세히 나온 것들을 찾아봤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도덕의 최소한이거든요. 뭐 훌륭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요건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아주 최소한의 규율입니다. 그 규율을 그래도 유지하려면 사법이라고 하는 검찰과 법원이라고 하는 두 축이 이제 버텨줘야 되고 이것이 제대로 버티는지 아니면 시대의 어떤 흐름을 놓쳐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법대로 하겠어 하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이런 걸 감시하는 게 언론이거든요. 예. 근데 이 언론과 법이 결탁을 해가지고 권력을 사용한다든가 언론이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검찰을 끌어들인다든가 아니면 검찰이 흘려주고 논의를 해가면서 언론을 자기들 내부의 어떤 권력의 문제와 관련 지어서 사용한다든가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영장 담당 판사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 문제를 요 혐의는 뭔가 이 강압적인 행위의 미수니까 별거 아니지 않아? 예. 뭐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미래에 이런 일이 안 고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넓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한테 총 5통의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예. 근데 그 편지 내용을 5통을 다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특정 정치인 유시민 씨죠. 예. 예, 그 비리를 있으면은 뭐 제보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도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좀 협박성 회유와 협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걸 취재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끔 써먹은 적은 있습니다. 예. 분명히 뭔가 알고 있고 감추고 있을 때 전화를 갑자기 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나? 여기 남산인데. 남산이시라고요? 남산이야. 뭐 그거 당신네들이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얘기해야지. 그걸 얘기 안 하면 어떡해. 그래도 저희는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또는 폭행 장면을 틀림없이 거기서 봤는데 폭행 장면을 안 봤다 그래갖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됐을 경우 예. 갑자기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 폭력관대 어제 누가 거짓말 했어. 거짓말을 누가 했는데요. 어제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런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사실은 너무 저희도 겁을 먹어서 뭐 이렇게 약간의 강압적인 수사를 근데 눈동자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거짓말은 저는 못하겠던데 대단하네요. 이거는 뭐 방금 얘기한 건 뭐 수사진이 그럴 수도 있고 남산 얘기했으니까 과거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어쨌든 언론인이 그 재소자한테 편지를 보내서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언론 윤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갇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이라든가 제약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10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언론 취재 윤리에서도 기자는 취재를 하는 거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다.
예. 그 주인공을 취재하는 거지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절대 안 된다. 항상 이걸 강조하거든요. 예. 대표적인 예로 심지어는 다뉴브강에서 많은 분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진을 좀 더 좋은 걸 찍기 위해서 거기 붙어있던 포스트잇을 옆으로 옮겨가지고 찍은 것만 해도 왜 사건 현장을 스스로 훼손하느냐 언론이 이건 아니다.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윤리 논란에 휩쓸렸던 건데 편지를 다섯 통 써서 없는 걸 꺼내오라고 조작이라도 하라고 강요를 했다면 이건 정말 큰 예.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채널A 지회, 기자협회 채널A 지회에서 언론 자유의 침해다.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일반 우리 국민들 봤을 때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구속 사안이 돼서 구속이 됐는데 예. 이걸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한다면은 언론인들은 범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문제는 제일 국민들 입장에서 정면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예. 얘기는 언론의 자유라는데 그런 데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예.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협박도 마음대로 할 수 예. 있는 거야? 이런 거가 되겠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판사냐? 영장을 발부한? 아니면 채널A 법조팀과 채널A의 담당 기자냐? 예. 이것부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채널A 지회가 이런 성명을 쉽게 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자기들 식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 성명이 났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겁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 물론 지금 면직돼서 회사를 떠났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옛 동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정도의 아마 성명이었으면 나름대로 충분히 이제 사람들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했는데 이번 거는 수사의 형평성 도대체 어떤 수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냐 안 맞는다는 얘기냐 조국 수사하고 아니면 MBC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하고 근데 MBC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채널A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채널A 먼저 수사하고 MBC로 건너가는 건데 도대체 수사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데 그런데 어떤 수사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냐 이걸 따질 때 여러 가지로 내기 어려운 성명을 냈던 거죠. 예. 또 이런 거죠. 그 채널A에서 이동재 기자를 해고했지 않습니까? 예.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징계 결정이 난 차원에서.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채널A 회사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성급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하란 말이냐. 그건 예. 회사하고 따질 문제가 사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또 하나 있습니다. KBS가 오보 논란에 빠졌습니다. 이거 심각하죠. 9시 뉴스에 해당 보도를 하고 다음 날 바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KBS의 한쪽에 있는 노조에서는 뭐 정권의 나팔수 노릇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예. 보수 노조 예,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근데 이 사안을 맨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약간 뜨안은 했습니다. 와 그렇게까지들 얘기를 했나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그걸 어떻게 입수를 알았을까? 쉽게 했지라고 하는 이제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사과하고 하는 걸 보면서 KBS의 법조와 사회부의 스타일인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김경록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경록 PB. 예, 김경록 PB 사건 때도 인터뷰를 하고 근데 인터뷰에서 일부분만 쏙 빼다 썼고 또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 전달이 되었고 검찰이 김경록 씨가 찾아가니까 이미 거기에 KBS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떠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검찰과 KBS 취재팀 간에 어떤 스타일로 굳어져 있는 문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고, 그다음 도대체 녹취를 갖고는 있나? 이런 생각. 갖고는 있는 건가? 그다음에 다 들어보지 않고 녹음이 또 없다면 녹취록을 갖고 있으면서 찬찬히 뜯어보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너무나도 반박이 분명하게 나오고 그 반박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취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물러나 버리니까 저 취재는 확인한 걸까? 다 들어본 걸까? 뭐 이런 것들. 이게 KBS가 그동안 검찰을 취재한 그냥 스타일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KBS는 상당히 공영방송으로서는 지금 아프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취재하면서 사실 확인을 했느냐, 크로스체킹을 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한 검사장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당신이 이런 취지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럼 그럴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분명한데 그 목소리로 뚜렷하게 얘기한 걸 갖고 있으면 사실 나중에 반론권 제기만 살짝 해줘도 되긴 되거든요. 안 해줘도 되고. 근데 확실치 않은 걸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과감하게 썼을까는 저도 지금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그 기자들이 사실 확인 크로스 체킹한 건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기사 쓸 때. 가능한 그것도 한 사람한테 하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복수의 사람한테. 그 최근에 고 박원순 전 시장 보도를 봤을 때도 월간 조선에서 사체가 발견됐다. 그 누구한테 도대체 확인하고 그렇게 썼는지 그런 보도도 있었고 당시로서는 그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BS가 유서가 발견됐다. 그 나중에는 그 기사를 월간 조선 같은 거 그냥 삭제해버리더라고요. 사과라 이런 것도 그냥 삭제해버리고 지금도 뭐 SBS나 MBC 쪽에서도 유서 얘기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고 이 크로스체킹을 안 하고 속보 경쟁에 우리가 너무 매몰된 거 아닌가. 결국 클릭 장사죠. 빨리 띄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한번 몰려들게.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언론의 그동안 아주 나쁜 습성 중에 하나겠죠. 야, 뻔하지 않아? 자기들끼리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뻔하지 않아가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되는 순간 내보내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뻔하지 않아? 그냥 미리 써.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방송, 신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최대한 빨리 내는 걸로 하는데 방송, 신문, 인터넷, 온라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온라인은 집어넣었다 얼른 뺐다 집어넣었다 얼른 뺐다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의 지금 관행이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측성 기사도 너무 많더라고요. 많죠. 요새 잘 보시면 우리가 흔히 비판하던 게 그건가 합니까?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없는 모 간부에 따르면.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일각에 따르면 안팎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팎이 누군데? 아는 검찰이고 밖은 기자겠죠. 뭐. 그죠? 일각은 검찰을 쳐다보고 있는 언론사겠고. 그러니까 이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모 소식통, 어지 간부 이런 말조차도 안 써요. 마지막에는 뭐 증거 확보한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 논란이 빚어져. 그런 얘기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사실대로 쓰는데 중요한 거는 제목에는 큼지막하게 단정적인 말만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 클릭 장사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뭐 기존에 있던 언론들 플러스 새롭게 뭐 뉴미디어의 언론들 또 뭐 1인 미디어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언론사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경쟁 체제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죽음과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하던 형사과장이 이것저것 발표하던 그 속보 현장의 자리에서 대체 목을 맸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담장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라고 했던 사람은 뭐 보수 유튜브의 촬영 기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기자인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마구 던지면 그 사람이 언론사 사람이요? 어디 사람인데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라고 현장에서 확인도 못하고 거기에 또 휘말려서 기성 언론의 기자들도 같이 질문을 던지고 그걸 기사화하고 이런 상황이라 그건 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이동경 작가가 더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조금 상식에 어긋나는 질문을 했었을 때 다른 기자들은 왜 제지를 하지 못했을까는 저는 그런 또 아쉬움이 들던데요. 근데 워낙 많은 언론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2020년 통계로 일주일에 신문사가 10개씩 생기거든요. 인터넷 신문사가 뉴스를 담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 누구야 말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자단이라는 게 있어서 활동을 했는데 기자단 자체가 또 비리나 부패의 어떤 원천이 된다고 해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언론의 상황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언론 권력을 사부라고 뭐 오래전부터 불렀죠. 오래전부터 불렀는데 이제는 이게 예전에 언론 권력이 사부라고 명명할 때는 그 오프라인 기존 언론만 올드미디어만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좀 새롭게 좀 뭐 봐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냐. 대한 언론도 생기고 뭐 뉴미디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하신 영장 담당 판사가 이 사건을 보고 영장을 발부한 문제. 그 시각이 지금 국민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칼을 쥐어주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감시하라고 맡긴 언론이 권력과 결탁하거나
더 이익을 위해서 더 과감하게 권력을 어떻게 보면은 사칭하기도 하고 만약에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언론이 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게 국민의 시각이거든요. 예. 근데 언론이 국민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걸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대로 기성 언론은 추락하고 있고 새로운 언론들은 기성 언론이 중심이 전혀 잡지 못하고 추락하는 마당에서 기준점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던지고 마음대로 왜곡 보도를 내보내는 거죠. 예. 다른 이슈로 넘어가면 조국 전 장관 이슈입니다. 정경심 씨 재판 진행 중이고 조국 전 장관도 재판 진행 중이고 조범동 씨 재판은 뭐 1심이 끝이 났고 예. 재판부가 1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했던 또 언론이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했던 부분에서 다 거의 다 이제 무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증거인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우리 언론이 그동안 그 많이 쏟아냈던 무수한 의혹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최근 자신의 SNS에 언론에게 묻습니다. 언론사 여러분께 정중히 묻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예. 중재 신청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의혹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뭐 재판 과정이나 검증 과정을 거쳐서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건 보도를 안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형사상의 이런저런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 우선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법이 그런 취지로 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명예를 훼손당하고 어떻게 위축되어서 자기의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까를 언론이 먼저 챙기고 그거에 입각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언론이 이미 권력기구 하나 돼버리니까 예. 권력의 눈에서 자 이번에는 누가 타겟인데 그 타겟이 어떻게 빨리 무너지고 머리를 조아리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제 와서 사실은 그게 틀렸다고 하면 예. 누구보다 언론이 먼저 반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 오보는 빨리 수정하고 내릴 건 내리고 예.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전혀 관련 없는 사건 또는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함이 밝혀진 사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사진을 놓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가해를 가한 가해자의 사진은 빼버리고 이런 게 해서 조국 전 장관이 그걸 왜 내 사진이 거기 들어가느냐. 예. 가해자가 잘못한 걸로 드디어 결정됐으면 가해자의 사진이 들어가야지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나마 일부는 바꾸고 일부는 안 바꿨죠. 오종창 전 기자 사건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런 식의 사건들이 벌어져서 일단 지금부터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은 장관 청문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대응을 못했지만 이제 다 대응하겠다라고 할 때 대응하는 걸 쫓아가서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기자협회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그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오보를 맨 처음에 시작한 곳, 무조건 베껴 쓴 곳, 나중에 시정한 곳과 개선 조치를 전혀 안 한 곳, 예. 이런 것들을 백서로 쭉 만들어 가지고 그게 조국 백서 2가 되겠죠. 조국 백서는 따로 나오고 조국 관련 미디어 백서가 또 하나가 나와서 여기에 어떤 그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면서 여기서부터라도 잘하자라는 그런 깃발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뭐 계속 예.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국 딸이 표창장을 받았다거나 혹은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재판 중이니까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사모펀드 문제라든가 상상인 문제라든가 또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무슨 뭐 딸이 포르쉐를 탄다거나 이건 다 지금 가짜로 밝혀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언론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더군다나 그때 기사 숫자를 따지면 몇십만 건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을 물론 아직 판결이 안 난 건 놔둔다 치더라도 한 가족을 어떻게 보면 거의 집단적인 린치를 가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거나 무혐의로 나오거나 관계없음이 나왔다면 언론이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면 언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뭐 언론이 권력으로서 어떻게 기사를 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답을 정해놓고 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당시로서는 편승하자, 올라타자 이 흐름에라고 하는 것일 거고 올라탄다는 의미는 그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은 아무래도 혐의가 없어 보이는데 라는 기사를 못 쓴 거죠. 예. 올라탔으니까 이미 그걸 기호지세라고 하죠. 예. 뭐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거기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이리고 하면 안 되지라고 호랑이를 잡아 틀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적당히 따라가면서 한 언론과 적극적으로 나선 언론의 차이만 있을 뿐 다 같이 문제가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1972님, 197 하나네요. 문자로. 변상욱 앵커님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세요. 월급 계속 하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이동현 뉴스정면서 파이팅 이렇게 응원 문자 주셨고요. 9702님께서 기자들을 언제부터인가 기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 90년대 기자들의 언론 자유화를 위한 노력들이 퇴색되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 후배들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좀 아프시죠? 아프죠. 사실 저도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치면서도 돌아서면 되게 가슴 아프죠. 그리고 후배들 얼굴을 볼 때도 나름대로 애쓰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기레기라는 이름에서 그건 기데스크입니다. 기데스크. 아, 데스크의 문제다. 데스크들이 예.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지금 KBS 그 문제도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데스크가 어서 정보를 주워와가지고 던져주면서 이대로 한번 만들어봐라고 예. 한 건지 KBS 기자가 밑에서부터 취재해서 올라가서 데스크의 승인을 받은 건지 그것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